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18강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수많은 인과 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 연이 있을까요?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인이란 직접적인 요인을 말하고 연이란 조건, 상황, 환경 등을 말합니다. 우리 불교 신도들은 인연이라는 말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연에는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개념들이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인과 연 중에서 16강은 가장 첫 번째 요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과 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능력 혹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중화함격에서는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신흥 상공업자들이 대거 출연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인도는 당시에 4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윗계급이 브라만,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세 번째는 바이사, 네 번째가 수드라, 그리고 수드라 밑에, 즉 네 번째 계급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4계급이라고 말하지만 4계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문이라고 하는 사실상 다섯 번째 계급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계급인 바이사는 주로 평민이었고 네 번째 계급인 수드라는 노동자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공업자들은 주로 바이사 계급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평민이었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권력까지 행사합니다. 따라서 그 윗계급인 브라만과 kshatriya 계급이 보니까 평민 계급이었던 바이사 계급 중에서 상공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나타나니까 자기들도 체면불고하고 상공업에 뛰어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사 계급의 가장 큰 특징, 즉 신흥 부자가 된 바이사 계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아마 이들을 보고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술이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례를 보고 아마 기술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맨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부처님 당시에 불교 신도 중에는 부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즉 부자가 좋아하던 종교가 불교였다. 이것은 참으로 매우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자는 불교를 좋아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과가 문과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공대를 나오면 서울의 대기업에 취업하지만 서울의 스카이가 아니라면 서울 소재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와도 대기업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문과, 이과를 나누고 있는 교과과정은 참으로 한심한 구태의연한 대한민국 교육제도입니다. 하루빨리 문과, 이과라고 하는 칸막이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2학년 때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3학년 때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과하고 이과를 나누고 싶다면
그냥 필요한 한두 과목만 더 수강하면 언제든지 문과에서 이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칸막이를 없애야만 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문과하고 이과를 나누는데요.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문과를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과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과를 가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이과가 빛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당시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때 상황과 유사해서 흥미롭습니다. 한 기록을 보면 그때 돈을 많이 벌었던 기술자 중에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을 잘하는 인테리어 기술자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부자들이 큰 집을 짓게 되고 그 집 내부를 잘 꾸밀 수 있는 기술자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상업보다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돈 벌기가 더 어렵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 상업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목격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상업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흥미롭습니다. 여튼 대한민국에서 이과가 인기가 좋은 오늘날의 현실,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부처님 당시의 어떤 상황,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술을 공대 기술로만 제한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외에도 뭔가 남보다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과적 기술은 기존 제품보다도 훨씬 싼 값에 성능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말하지만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고객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객이 관심이 없는 물건을 만들면 그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어떤 이과적인 기술도 필요하지만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능력에는 기술 못지않게 상업기술도 필요합니다. 즉 물건을 제조하는 기술 못지않게 상업기술도 중요하다. 남을 잘 설득해서 물건을 잘 파는 능력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보다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야 싸게 팔아도 이익이 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좋은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안목, 좋은 주식을 선정할 수 있는 안목 등도 능력입니다. 이러한 안목은 남하고 차이가 납니다. 남하고 차이가 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꼭 남하고 차이가 나야만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오웰 슐레이거라고 하는 부자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보통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능력이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훈련도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유난히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란 타고날 때의 능력 플러스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쌓은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남과는 차별화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즉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즉 남하고 차이가 나는 것, 즉 남하고 달리
좋은 부동산, 좋은 주식을 볼 수 있는 안목,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돈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만 잘 결정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누구보다도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부자를 많이 접해본 사람에 의하면 부자는 인생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상당히 서툴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돈 버는 일은 삶의 다른 영역과는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지도 않고 창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은 로또 같은 행운에 우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사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사업하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한 수많은 의사결정은 완벽한 정보 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봉사가 문고리를 잡듯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단이란 내가 사실은 내렸다라고, 즉 나의 자유의지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자유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신경 회로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했다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연구가 연달아 나왔고, 최근에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의지의 영역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A를 선택했다, 내 자유의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능력은 어쩌면 상당 부분 타고나며 유전자에 달려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자유의지 아닌 영역도 있고, 또 아까 봤듯이 특별한 일을 하는 보통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에서 보듯이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작용이 100%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전자에 대한 많은 연구를 보면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후천적인 요소가 또 크다고 합니다. 저는 유전자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한 50대 50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유전자 타고나는 것 50%, 후천적인 노력 50%,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른바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 인간은 냉철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학의 가정은 최근 신경과학, 생물학, 심리학, 생리학 등 자연과학의 연구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모순된 충동에 따라
일관성을 결여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신경회로의 결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경회로의 결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매우 비합리적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2%의 이자를 주는 적금을 들고 있으면서 4%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금을 중단하고 기존 적금을 찾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바보짓 아닙니까? 2%의 돈밖에 은행에 받지 못하면서 4%의 이자를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으니 재산이 2%씩 줄어들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신주 모시듯이 적금을 깨지 않고 훨씬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금을 들지 않기 때문에 꼭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금도 정액이 아닌 능력이 있는 만큼만 적금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꼭 100만 원을 적금 안 하면 마치 무슨 일이 나는 것처럼 무리를 해서 100만 원을 저축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은 달에는 카드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그 달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가 엄청납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은행에 저축하면 요즘에 1% 조금 넘는 이자를 지불합니다. 카드 이자는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아니면 카드 할부는 엄청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할부로 저축된 액수는 1% 조금 넘는 이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카드 할부하고 그리고 돈 일시에 많이 안 내니까 그걸로 저축했어 됐어 이렇게 안심을 하지요. 참으로 비합리적인 바보 같은 계산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은 매몰 원가에 집착하는 어리석음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5억 원은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이라고 하는 원가는 매몰된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4억 원입니다. 그런데 4억 원이 되면 죽어도 안 팔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거 5억 원 주고 샀는데 4억 원 못 팔아. 5억 원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4억 원이지만 앞으로 3억 원이 되고 다시는 값이 뛸 것 같지 않다면 팔아야 합니다. 5억 원은 잊어버리고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매몰 원가에 집착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가진 사람,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 폭등기 또 효자 부동산 두 개가 그 어떤 투자보다도 좋은 아주 예외적인 그런 한국적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든지 몰빵은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대는 갔지만 여전히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은행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은행 이자가 매우 낮지요. 2008년 발 경제 위기 이후로 특히 돈을 뿌려가지고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오를 거다. 이미 미국은 이자가 많이 올랐고 한국보다도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자 오를 거라고 돈을 빌리지 않는 사람보다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돈 빌려서 부동산 산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항상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돈을 못 법니다. 어렵다 했지만 지금도 어렵고 또 내년에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항상 어렵다 하면 그냥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큰 시대,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이니 그럴 때는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부자는 전원주택 한 채는 가져도 되겠지요. 그러나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그걸 팔아서 전원주택을 산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원주택은 자칫하면 사람을 엄청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쉽게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집이 한 채밖에 없다면 언제든지 현금화하고 갈아타기 쉬운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돈 벌었네 좋아하겠지만 은행에 넣어두면 3천만 원을 번다 할 때 사실 바보짓 한 거 아닙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4억이 3천만 원의 이자를 벌어서 편안하게 1년을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투자해서 죽으라고 가게하거나 식당에서 3천만 원 벌었으면 이건 노동만 하고 한 푼도 벌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가만히 있어도 3천만 원. 죽으라고 일해서 식당하고 가게하고 3천만 원. 글쎄요, 뭐가 더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회비용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기회비용이란 뭔가 하면 4억 원을 투자해서 식당을 하거나 4억 원을 투자해서 가게를 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천만 원 이자를 벌었겠지요. 그렇지만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면 은행에 넣어두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을 해서 돈을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를 보려면 은행에 넣어두어서 놓친 3천만 원 이자 이 이상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9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